이광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백스시대 건강의 답이다. 서울의대 교수 이광재. 우리 몸을 지키는 건강과 생명의 파수꾼. 이광재 1982년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해부학 석박사. 82년 서울의대. 연세 그렇게 많지 않네요. 1990년대 서울의대 해부학 교실 전임 강사로 부임하여 조교수, 시카고의대 교환교수, 부교수 거쳐 2002년에 전교수가 되어서 현재 이르고 있다. 재직 기간 동안에 서울대학교 교무부처장, 기초교육원 원장, 서울의대 연구부 학장, 서울의대 의학연구부 부원장, 대한면역학 회장, 해부학 회장, 서울의대 통일의학 소장. 그래서 30년 넘게 비타민C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이렇게 인명 센터로부터 2005년 원리의학자로 선정되는 영예도 얻었다. 2005년 11월에 영국 IBC로부터 세계 100대 의학자와 21세기를 빛낸 저명한 위인으로 선정되어서 그레이티스트 라이브스에 등재되었다. 저서는 비타민C 박사의 이야기. C가 보면 건강이 보인다. 생명이 파수꾼 비타민C가 있다. 과학과 신앙, 공저, 건강의 비결이 있을까? 공저, 스트레스는 없다. 등등 이렇게 책을 많이 쓰셨네요. 초판이 2019년에 초판이 기록이 되어졌는데 초판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진 책이 돌아보니 비타민C의 만남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특별히 건강 전문가 의학자로서 30년간 실천한 비타민C 복용에 대한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비타민C에 대해 약간 아는 지식으로 그저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했지만은 30년이나 지난 현재는 필자의 학문의 터전인 실험실이 비타민C 연구로 24시간 부족할 정도로 전공 분야 세계 최고의 잡지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잡지에 40편 가까운 논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더욱 기본적인 이제 많은 의사를 포함한 학자들도 비타민C의 학문적인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일상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보고 있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험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등 의료계로부터 항상 소수자 취급을 받아왔는데 그 이유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 실험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사람과 완벽하게 똑같은 유전자의 문제가 생겨 비타민C를 합성할 수 없는 생기를 확보하여 그동안 할 수 없던 생체 실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함천동에서 책을 썼다. Y 비타민, 왜 비타민 중요한가? 비타민 한눈에 부족하면 쉽게 죽는가? 비타민 생명의 파수꾼, 스트레스, 돌연사, 면역, 운동, 방기, 감기와 비타민C. 그리고 대장, 암, 동맥, 당뇨, 암, 간, 피부, 비타민C를 어떻게 믿으시면 오해와 진실, 비타민C 주기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Y 비타민C, 왜 비타민이 중요한가? 중요한가를 비타민C 부족증으로 죽기 때문에 발견한 유일한 비타민 C는 폐혈증 때문에 발견되었는데 비타민C가 결핍되면은 18세기 무렵에 이런 것이고 역사적으로 보면 폐혈증의 역사는 멀리 고대 이집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고대 이집트 게오르고 모리체 에베르스트가 이집트 한 파비루스에서 이미 이 질환의 증상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의학고 대부로 갈 수 있는 히포크라테스가 기원전 450년경에 현재 알려져 있는 결병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기술해 놓았다. 그리고 기원 후 1309년에 프랑스의 역사가 조한 빌은 폐혈병의 십자군 전쟁 때 병사들의 구강과 다리를 공격하는 질환으로 기술하였다. 산발적으로 이 질환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이 질병에 대한 관심이 세인에게 드러난 것은 오랜 기간 바다를 항해해야 했던 선원들의 생활 때문이었다. 1497년 포르투갈 탐험가 바스코 다 가마가 동인도로 항해하던 도중에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에 선원의 약 60%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때 죽어가는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는 잇몸이나 구강 전망대에서 쉽게 출혈 현상이 보였다는 것이다. 그 때문에 괴혈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다. 영국 해군 역사책을 보면 중세시대의 영국이 온 세계를 바다를 통해서 지배하던 당시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이 괴혈병이다. 물론 그들은 그 정체가 괴혈병인지도 몰랐다. 세계 여러 곳을 지배했기 때문에 한 전쟁지에 가려면 배를 타고 최소한 몇 달을 가야 했다. 그런데 전쟁지에 도착하면 거의 반 이상이 죽었었다. 15세기, 16세기 유럽에서 괴혈병은 거의 천흉과 같았는데 16세기, 18세기 괴혈병으로 사망한 수는 200만 명에 달했다. 심지어 많은 사람이 모든 병은 이 괴혈병으로 시작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18세기 중엽에서 제임스 린드라는 해군 군인이 여러 병사와 함께 항해를 올랐던 레몬 강전류를 발견했다. 그러니까 늘 항해했던 제임스 린드는 자신의 진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최초로 임상 실험을 하게 되었고 괴혈병에 걸린 12명의 병사들을 6개월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감귤을 먹게 해서 이렇게 임상에 했다. 이런 의미 있는 보고서에 저치에도 불구하고 괴혈병에 대한 연구 해군 차원의 대책은 시행되지가 않았다. 50년이 지난 1802년에 이르러서 영국 정부는 그런 것을 항의할 때 병사든 누구든지 반드시 레몬을 싣고 가야 한다는 명령을 법제해야 했다. 이 같은 법이 시행된 후에 항의를 하는 중에 괴혈병으로 사망하는 선원의 병사가 놀랍게도 거의 한 명도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신대령 미국에서는 1850년에 건강을 찾기 위해서 서부로 많은 사람이 이동했다. 어떤 사람들은 벼락부자가 되기도 했지만은 미국 서부 역사책을 보면 이때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이유도 모른 채 죽는 일이 많은데 알고 보니까 비타민C 부족으로 야하게 되는 괴혈병 때문이었다. 또 이미 제임스 린드에서 보고된 내용을 알고 있던 한 이민자가 오렌지를 먹으면 그 죽을 병이 치유된다고 해서 오렌지 밭을 만들었다. 1907년에 노르웨이의 홀스터 박사와 브러리 박사가 기니피그를 이용해서 각기형 실험을 하던 중에서 곡물과 밀가루를 먹게 된 기니피그에서 우연히 괴혈병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했다. 실험하는데 녹색 야채가 매우 효과적임을 실험적으로 증명했다. 1928년에 헝가리 출신 과학자 센터 지오로지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한 연구소에서 소의 부신과 오렌지와 양배추 잎에서 비타민C 해당하는 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지오로지는 이것이 괴혈병을 치료할 수 있으라 짐작은 하면서도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물질을 헥스론산이라고 이름하였다. 드디어 1930년에 미국의 글렌 킹 박사와 워프 박사가 피츠버그 대학에서 레몬 주스로부터 이 물질을 수출하여 괴혈병에 걸려있는 기니피그를 치료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소의 비타민C를 실질적으로 추출하고 괴혈병이 이 물질의 부족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최초로 확인했다. 그러나 이 물질이 헥스론산이라고 생각했을 뿐 아스코르빈산임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1933년 영국의 화학자 월터 하워드는 처음으로 비타민C를 생합성하는 데 성공했고 그로부터 실험적으로 비타민C가 대량으로 합성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헥스론산이 아니고 아스코르빈산으로 명명하여 그 이름이 학문적으로 전 세계에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1937년 센터 지오로지 박사는 비타민C에 해당하는 물질을 처음으로 발견한 공로로 노벨학상을, 월터 하워드 박사는 화학적으로 오늘의 아스코르빈산을 처음으로 밝힌 공적으로 노벨화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라이너스 폴링 박사가 비타민C의 실질적인 대중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1970년대 는 처음으로 대중에 강조하면서 기존 60에서 100mg이라는 비타민 C1 권장량이 부적절함을 지적을 했다. 십자군 전쟁이나 나폴레옹 전쟁, 심지어는 1차 세계대전에서 병사가 전쟁터에서 전쟁 중에 죽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죽었다는 기록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비타민 C는 생명의 파수꾼이다. 한눈에 보는 비타민 C 이야기. 비타민 C의 효능에 대해서 사람들의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어떤 사람은 감기에, 어떤 사람은 잡티나 여러가지 입에 포도당은 글루코스라 토스 등의 당질을 전구 물질로 하여 그로부터 합성 되는 일종의 탄수화물로 화학적으로는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사실은 본데 이것은 동식물의 모두에서 합성되지만은 동물의 경우에 사람을 포함한 영종류나 기니피그라는 실험동물에서 온천의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엄밀히 말해서 사람도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었지만 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야기다. 그 생화학적인 과정은 잘 알려져 있다. 비타민 C는 간세포에서 포도당이 몇 단계의 변화에 중극적으로 비타민 C로 변환되기 때문에 비타민 C의 구조는 그 모체 물질인 포도당과 화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포도당이 비타민 C로 전환되는 마지막 단계가 산화인데 그 산화를 주도하는 산화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다림쥐가 유도됨으로써 마지막 단계인 산화 과정에 결함이 생겨 최종 산물인 비타민 C의 합성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문제는 왜 영양류와 기니피그에서만 그 산화 요소를 만드는 유전자에 도림지리가 생겨했냐. 다만 여전하게 발달해서 유전자 조작이 자유로워진 최근에는 실험용 생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비타민 C와 생쥐 실험이 용이하게 되었다. 포도당이 비타민 C로 전환되는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산화 요소를 합성 가능케 하는 유전자를 인공적으로 돌연변이시킨 사람과 똑같이 생쥐에서 비타민 C를 스스로 합성할 수 없는 생쥐가 실험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즉 정례에는 생쥐를 이용해서 비타민 C 효능에 대한 생쥐 실험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왜냐하면 생쥐는 자기 몸에서 비타민 C를 필요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내기에 결핍의 증거를 얻을 수 없었다. 사람처럼 비타민 C가 결핍되어야 충분한 양의 비타민 C를 복용함으로써 복용하지 않아 결핍 상태에 생생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인간은 비타민 C가 결핍되면 결핍이 발병하는데 신체가 전체적으로 허약해지고 피부에 점성 출혈이나 반성 출혈이 나타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잇몸 출혈과 골막하 출혈 등이 나타나고 어린이의 경우에 뼈 발육에 이상이 생기기도 한다. 심지어 비타민 C의 결핍을 그대로 방치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비타민 C의 중요한 생화학적인 특성은 비타민 A, D, E, K 등이 정성인과 달리 수용성이라는 것이다. 특히 항산화제 비타민으로 알려진 비타민 A, C, E, 베타카로틴 중에서 오직 비타민 C만 수용성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유는 뭘까? 그것은 비타민 C가 그 화학적인 특성상 항산화제가 만드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해결사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해결사로 들여오는 비타민 C는 신체의 각 부위를 빠른 속도로 다닐 수 있는 수용성의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항산화제가 만드는 부작용이란 뭘까? 생화학적으로 볼 때 항산화제는 전제를 공유하는 물질이다. 흥미롭게도 전제를 공유하고 나서 그 물질은 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나 라디칼 형태를 띠게 된다.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E의 예를 보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흔히 복용하는 비타민 E의 화학 명칭은 알파 토코페롤인데 그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보다도 훨씬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동맥경화의 중요한 요인인 여건인 치질 산화를 막아주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데 이 물질은 항산화라는 좋은 기능을 수행한 후에 즉시 알파 토코페록실 라디칼이라는 산화 촉진제로 변환되면서 인체의 독성을 나타낸다. 다행스럽게도 이 물질이 인체의 독성을 나타내기 전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원리 비타민 E로 재생이 되는데 그 재생 과정에 비타민 C가 필연적으로 역할을 한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비타민 C가 부족한 상태에서 비타민 E만 복용하면 비타민 C 복용이 오히려 인체를 상하게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편 비타민 C가 강력한 항산화제가 아니라 이성적인 항산화제라는 점도 중요한데 비타민 C는 다른 항산화제와 달리 항산화 기능의 라디칼로 변하지만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 임상적으로 비타민 C 과다 사용에 따른 의미 있는 부작용은 보고된 것이 없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있다. 환원형 비타민 C, 아스코르빌 라디칼, 산화형 비타민 C. 흔히 우리가 섭취하는 비타민 C는 환원형 비타민, 아스코르빈산, 일단 전자 한 분해를 점해서 항산화 기능을 한 후에 비타민 C 라디칼이 되지만 독성이 없다. 한 번 더 전자를 공유하며 산화형 비타민 C가 된다. DHA
쉽게 설명하면 다른 항산화제와 달리 비타민 C는 두 단계의 항산화 기능을 갖춘다는 말이다. 인간의 혈중에 존재하는 비타민 C는 이 비타민 C가 98% 정도의 한원형이고 2% 정도가 산화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라디컬 상태는 매우 짧은 시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혈중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비타민 C의 기능을 알려면 이 물질의 흡수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비타민 C의 흡수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두 종류가 존재하는데 환원형 비타민 C의 흡수에는 나트륨 의존성 수용체가 담당하고 여기는 1형, 2형이 존재한다. 1형은 비타민 C를 대량으로 흡수하는 거 작은 창자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2형은 장기별로 전혀 다른 분포를 나타낸다. 실제 소환에서 흡수에 관한 내용을 보면은 100mg 정도의 소량의 비타민 C의 경우는 십이지장과 회장의 상부에서 SVCT1을 통해서 즉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000mg 넘는 많은 양을 섭취했을 때는 제한적으로 흡수되어 그 흡수 비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의 오랜 경험과 관찰에 의하면 1000mg이 넘는 비타민 C를 오랜 기간 섭취하면 소장에서의 SVCT1의 발현이 유도되어 점차 흡수량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다량의 비타민 C를 섭취했을 때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가 대장에 미치는 영향도 주목할 만하다.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는 대장 속에 있는 대장균의 생성을 변화시켜 대장 건강에 크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달리 소장에서 제한된 흡수 양상을 보이는 비타민 C만의 독특한 특성으로 파악된다. 예를 들어서 다량의 비타민 C를 섭취한 후 한두 달이 지나면 대변에서 독한 냄새가 사라지게 된다. 비타민 C가 대변의 대장균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제 실험에 의하면 평소 비타민 C 섭취량이 많을수록 좋은 균이 많이 번성하고 부패균은 억제당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대장암의 예방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타민 C 흡수와 관련된 흥미로운 것은 흡수된 비타민 C가 조직 내에 분포되는 양상이 균등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대뇌, 부신, 눈의 망막에 많이 분포하고 다음으로 간, 비장, 장, 골수, 췌장, 흉전, 뇌하, 수체, 콩팥에 상당량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알려지지 않은 기능에 대한 암시를 주고 있다. 특히 대뇌나 부신의 경우에 혈중 농도의 200배에 가까운 고농도의 비타민 C가 존재하여 비타민 C의 기능에 대한 학문적인 추정을 가능하게 해주는 새로 자세한 이야기는 강론에서 다룬다. 비타민 C의 기능은 그 생화학적인 성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특징은 항산화제의 역할이다. 항산화제의 기능 외에도 비타민 C는 생체 내에서 8가지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콜라겐. 단백질 생합성하는데 조효소로서 중요하다. 비타민 C를 섭취하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물론 앞으로도 유효한 사실이 될 것으로 믿는다. 비타민 C는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합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조효소 역할을 한다. 또한 비타민 C는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 대사에도 조효소로 비타민 C가 존재한다. 200배 혈중 농도의 장기인 부신에 상승하지 않을 정도로 높은 농도가 있다. 결핍이 만성 피로의 확실한 원인 중에 하나로 알려진 L-카르니틴 대사에도 비타민 C가 조효소로 작용한다. 다양하게 조효소로 작용한다. 한편 비타민 C는 혈관에 작용해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일산화질소, 나이트로 옥사이드 생성효소의 조효소 작용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보스턴 의대가 라인스 홀링 연구소의 연구에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비타민 C는 철분의 장내 흡수를 촉진시킬 뿐 아니라 철분이 간에 저장되도록 운반해주는 단백질 이동에 필수적인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오래전에 지나친 알코올 섭취가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던 췌장 질환도 알고 보니 단순히 비타민 C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만성 췌장 질환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무식 박사는 물의 형태에 대해서 보고한 바가 있는데 물은 오각수, 육각수 두 가지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다. 수돗물같이 일상적인 물은 오각수,
인체 혹은 생체를 구성하는 물은 육각수, 가급적 육각수 형태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했다. 비타민 C에 의해서 육각수를 변해서 건강에 유익하다는 것이다. 결국 비타민 C에 관한 기존의 교과서적인 지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비타민 C의 다양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조차 그 효능이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사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편 비타민 C는 동맥을 튼튼하게 지키고 콜레스테롤 대사에 유익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맥경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또 위암 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위장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한다. 이용에도 도움이 된다.